의원님, 지금 전화 연결됐나요? 여보세요? 예, 의원님 들리세요? 예, 잘 들리십니까? 예, 저는 잘 들립니다.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이 문제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예, 지난 10일에 이재명 후보가 그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에서 예,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내란 시도라면서 검사들 향해서 내란 세력이라고 공격했는데 예. 그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검사들이 사건을 조작하고 자기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것을 기소로 해가지고 결국 당 대표와 그 과반수를 넘는 국회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그 국회 활동을 차질을 빚게 했다. 그래서 검사들이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국회를 겁박하는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근데 이재명 대표의 말은 항상 거꾸로 해석하면 됩니다. 아, 거꾸로.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그 공직선거법 위반에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 이러면 그거 알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예, 그다음에 백현동 이 부지의 그 형질 변경을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의해서 변경했지 내 자유로 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자유로 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말한 국회를 겁박한 내란 세력이 검사라고 얘기한 것은 이 말을 이재명 대표에게 되돌려줘야 됩니다. 예,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고 지금 예.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회주의 원칙을 완전히 파괴하고 입법 독재를 감행해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고 그리고 검사들을 협박해가지고 탄핵을 남발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 똥 탄핵까지 하잖아요. 똥 탄핵. 그 똥이란 말을 쓰면 뭐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대변 탄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누구지요? 그 이 의원이 주동이 돼가지고 검사들을 겁박하기 위해서 박상용 검사 등 4명을 지금 탄핵 발의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검사를 겁박하는 것은 이재명이다. 그리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도 이재명이다. 따라서 이재명은 검사를 터무니없는 일로 탄핵을 남발해서 겁박을 하고 그리고 국회 기능을 이회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내란 상태로 몰고 있는 그 주범이 나는 이재명이다. 예. 거꾸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검사들 겁박하는 내란 세력의 주범은 이재명이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예, 약간 형법 조항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유형이 2가지인데 하나는 국토참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 가령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정도를 폭력으로 지배해가지고 공권력인 군대나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것이 아주 전형적인 국토 참전 행위고 예. 둘째로는 국헌문란 행위입니다. 국헌문란이요? 예. 네. 국헌문란 행위가 형법에 정의를 내려놨어요. 어떻게 하는가니까 헌법에 의해서 성립된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것.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라고 하면 우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다음에 국회, 사법부, 검찰청 이게 다 독립된 국가기관인데 그 각각 그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폭동은 다중의 힘을 이용한 협박, 폭력, 그다음에 암살, 방화 이제 이런 행위를 포함하는 것인데 예, 지금 이재명의 행위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내란 선동 단계에 와 있다. 예. 내란 선동. 내란죄는 내란 선동죄도 또 별도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번에 이 발언으로 오히려 그에게 수사 대상이 한 가지 더 늘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터무니없는 일로 탄핵 발의하기 때문에 보복적으로 이재명을 내란 선동 혐의로 입건하는 거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걱정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검찰은 예. 내란 선동 혐의로 이참에 이 점도 하나 더 추가해서 검찰이 수사하기를 저는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 내란죄 선동하는 이재명을 수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시죠? 그러니까 거꾸로 본인이 지금 말씀드린 지금 국헌문란 행위의 한 종류의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개딸들을 동원해가고 이게 내란을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검사들의 그 기능 행사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이 폭력적 행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탄핵 발의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련의 일이 뭉뚱그려가지고 이재명이 검찰과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내란 선동 행위를 하고 있다. 저보고 얘기를 한다면, 예. 그럼 누군가가 이걸 고발해야 돼요. 고발해야 돼. 그래서 더 이상 이재명의 입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불순한 이게 악마와 같은 말들이 쏟아지는 걸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이 얘기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악의 축은 이재명이다.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예. 이게 검찰을 겁박하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당을 비민주적으로 운영하고 하는 이 차원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고 대한민국 국가 신용을 떨어뜨리고 이것은 결국 외국 투자 자본을 이탈하게 하는 어떤 계기도 만들게 되면은 나라 전체의 불행으로 이끌어진다. 누구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이 무엇 때문에? 그놈의 입 때문에 함부로 짓거리고 그리고 개딸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터무니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이것을 종지부를 찍는 것은 그의 입을 털어막는 길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이 악의 축이다. 악마의 말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악의 축이고 그의 입을 빨리 막아야 된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문제도 한번 여쭤볼게요. 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와중에 이제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도 있었고 댓글팀 관련 논란도 지금 제기됐는데요. 예. 엊그저께는 지금 충청권 합동연설위에서 폭력 사태까지 발생했는데 선거 상황이 지금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지금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일주일 전 이 허앵카하고의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예. 민주당 전당대회 모습이 아이들 소꿉장난 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꿉장난질 그만해라. 지금이 이재명이가 저렇게 그냥 날뛰고 거꾸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면서도 검사들을 향해 가지고 내란 세력이라고 퍼붓고 하는 이런 전대미문의 이런 아주 불행한 사태 속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이게 국민의힘당이 소수 집권당인데도 소수 정파가 돼 있으니까 이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해가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이참에 대통령 지지율도 올리고 국민의힘당 지지율도 올리기를 바래서 제가 이제 소꿉장난질 그만하라고 했더니 딱 일주일 사이에 아주 요란한 권력투쟁 양상으로까지 변질되고 말았어요. 예. 요란한 권력투쟁 양상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친윤 그룹, 친윤, 뭐 제가 사람 이름을 이렇게 대는 게 어른답지 못하는데 이철규가 선봉장이 돼가지고 그 배후에 권성동, 장제원 여러 명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 정권 출범부터 우리는 윤 대통령을 결상옹위한다 하는 친윤 그룹이죠. 이 친윤 그룹과 한동훈 후보와의 대결로 완전히 변질시켜가지고 친윤 그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데 혈안이 되어 있다. 만일 당대표가 한동훈에게 넘어가면 친윤 그룹의 지금까지 기득권은 말살되고 만다 하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아주 서로 서서 마주보고 침을 뱉는 그래 폭력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소꿉장난에서 권력투쟁의 양상으로 서로 서서 상대편에 침을 뱉는 폭력 사태까지 이런 이 일련의 행위는 결국은 이재명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의원을 돕는 그들에게 이재명 의원에게는 숨 돌릴 기회, 사법 처리 중에 여러 재판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숨 돌릴 기회를 주는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의 이 전 과정이
권력투쟁으로 변질돼 가지고 자기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당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민주당보다 높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민주당 지지율과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을 합하면 국민의힘당의 지지율보다 높아요. 다시 말하면 범야권 지지율이 계속해서 국민의힘당 지지율보다 높고 오히려 침하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예. 갤럽 조사에서 20대 중반 그걸 넘어서질 못해요. 뭐 다른 조사에서는 30% 초반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저는 여론조사의 그 구체적인 수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적 추세가 윤 대통령이 거의 과반수 유권자의 수로 당선이 됐는데 그럼 지금쯤 40% 이상의 지지율을 만일 갖고 있다. 그런 추세라면 이재명이가 저런 식으로 거세게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건 갤럽이지만은 작은 20대 초반 우리가 느끼기로 굉장히 지지율이 지금 낮아져 있고 이것을 일시에 회복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많은 성과를 거뒀지요. 예. 근데 이게 국내 언론에 제대로 보도도 되지 않고 국민의힘당이 이걸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소홀하고 그러니까 이런 외교 안보 전략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다 묻혀버리고 국내 이런 권력투쟁 양상의 전당대회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온 신경이 그쪽으로 가 있는 바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정상적인 평가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대단히 아쉽지만은 근데 그것이 정치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국민의힘당 이번 전당대회가 이런 식으로 기득권 싸움에 골몰해가지고 그리하여 이것이 권력투쟁 양상으로 끝나게 되면 누가 대표가 되고 누가 대표가 안 되든지 간에 그 후유증은 심각해져 가지고 국민의힘당의 현재 지지율도 더 떨어지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더 떨어질 위험에 지금 처해 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지금 싸움판에서 권력투쟁에 혈안이 된 사람들 보고 정신 차리라 서로 인신공격은 삼가하라. 그 말 100번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네. 사람이 어떤 현상에 몰입하게 되면 얘가 적절하지 못한데 우스갯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 저 팬앤마이크 시청자들에게 상사병에 걸린 사람 우리가 가끔 보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스토킹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이성적 상태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지금 국민의힘당 전당대회가 딱 지금 그 꼴인데 우리는 그 꼴로 안 가기를 바랬다고. 왜? 지금은 위기 국면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태평성대 같으면 뭐든지 싸워도 되지만은 지금은 위기 국면인데도 결국 이렇게 됐다. 그런데 하나 놀라운 사실은 이런 위기 국면에 이런 혈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의 생각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윤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친윤 편을 드느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한동훈 되기를 바라느냐 그것도 그렇게 단정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전당대회에 관해서 그 부인의 문자 공개 파동 때문에 그랬는지 침묵하고 있는데 그 침묵이 대단히 모호한 침묵이다 이거예요. 모호한 침묵이다. 근데 전당대회 결과가 어느 쪽으로 결판이 나든지 간에 그 후유증은 더욱 심각해지고 대통령 지지율도 더 떨어질 위험이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여기에서 뭔가 가닥을 잡아야 될 거 아니냐. 가닥을. 그러니까 어떤 가닥을 잡아야 되느냐. 저는 이 단계에서 윤 대통령이 깊이 생각해야 할 대목이 2016년, 17년에 걸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 때를 한번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행동과 처신을 했던가 하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기를 나는 윤 대통령에게 권고드리고자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은 20대 총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유승민, 이 김무성 등의 이 반박파를 향해 가지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메모된 메모지에 쓰여진 걸 공개적으로 이 방송이 되도록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배신자는 징치해야 된다고 그랬어. 배신자 이름만 딱 들먹이지 않았지 이 배신자들은 처단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아차 저 대통령이 저러는 건 아닌데 요 전제로 이게 제가 이 말을 하는 전제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때 지지 선언해달라는 걸 저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도 물론 내가 거부했고 그랬는데 야 대통령이 저러면 안 되는데 대통령이 지금 반드시 후유증 따르고 부메랑에 따르는데 대통령 권력이 허행카 예.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내가 한번 사석에서 한번 조용히 말씀드릴게 소주잔 기울이면서 예. 대통령 권력이 무서운 겁니다. 예. 내가 간단히 예를 하나 들지요. 예. 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저는 YS 때만 여러 차례 들락거렸지만 그 이후 대통령들이 뭐 만나자 한데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게 2층 집무실 입구에서 이제 비서가 문을 열어주면 대통령이 책상에 앉아 있는 거기까지가 한 15m 됩니다. 예. 이게 카페트가 깔려 있는데 저는 뭐 좀 외람된 얘기지만 김영삼 대통령하고 뭐 특별한 인연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마 처음 불려오거나 그 대통령이 너 좀 나한테 출두해라 가령 이래갖고 거기에 들어서면 대통령 있는 데까지 접근하면서 겁을 먹기 마련입니다. 겁을. 그러면 유승민 의원이 그때 원내대표로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가 하니까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요지에 원내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예. 이건 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거슬리는 일이죠. 예. 그 뒤에 그가 속한 국방위원회에서 또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청와대 얼라들 짓입니까? 이랬다고. 예. 얼라들은 그러니까 경상도 말로 어린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 주변의 비서관들을 어린애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놈이 내 비서실장, 대표 비서실장 한 게 유승민 의원입니다. 근데 이게 원내대표대가 이런 어긋나는 발언을 하고 나를 조롱한다. 그러니까 속으로 막 격분한 게 이제 쌓여가지고 결국은 배신자는 징치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이 경우에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취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허앵카를 개인적으로 만나면 소주잔 기울이면서 한번 얘기해야 되겠는데 요거는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예.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런 발언을 한 직후 완전히 감정이 상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정부 비서실 비서관이나 아니면 경호관하고 같이 가가지고 유승민 의원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데리고 오라 하는 건 사실은 실질적 체포지 체포. 예. 이놈 붙들어 오라고. 예. 자기 밑에 비서실장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붙들어 와라. 이러면 안 붙들려 옵니까? 나타납니다. 그럼 아까 말한 그 15m 카페트 있는 그 길을 뚝뚝 걸어가 대통령 앞에 딱 서게 되지요. 너 이제 앉아. 너 나를 뭐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사전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아, 그럼 각하께서 보통 저를 안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내가 앞으로 네가 만나자 할 때는 만나겠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 요 몇 마디 하면 항복합니다. 예. 허앵카. 예. 그 권력이 무서운 겁니다. 대통령 권력이 비상한 방법도 있고 또 뭐 시청자께 제가 안심하고 말씀드리는데 돈도 있지 않습니까? 돈도. 돈도 있고 자리도 있고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큰 힘이 있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나오면 다 굴러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고 그냥 계속 가슴에 묻어 있다가 이제 공천에 임박해갖고 이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 이게 어찌 되겠어요. 이게 친박, 찐박
이게 감별이 나오고 이한국 공천위원장은 위에 뜻을 받들어 가지고 전부 칼질하고 그러니까 2016년 20대 선거에서 망했고 그리고 곧 탄핵 사태로 이어졌을 때 이들이 배신자로 지칭된 사람들이 반기를 들고 결국 배신회가 탄핵이 되고 탄핵이 됐으니까 구속되고 구속돼가 5년 감옥 살이하는 사이에 결국은 그 당시 집권당이 지리멸렬해갖고 문재인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그 5년 동안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간신히 윤석열이 당선됐는데도 여전히 지금도 시끄러운 이걸 우리가 회고를 해보면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시기에 정말 반면교사로 생각해야 될 것이다. 저는 간절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게 권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게 딱 만나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윤 대통령을 만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펜앤 마이크를 통해서 제가 간절하게 대통령을 지금 제가 만났다 하더라도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할 겁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왜 관계되는 것을 제 경험에 비춰가지고 더 자세히 얘기할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크게 얘기를 했는데 예. 윤 대통령은 이번 이 전당대회에 지금 끝판에 와 있는데 그런데도 이 참에 1호 당원으로서 대통령이 어떻게 이게 포즈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전당대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전당대회 이후에 있을 후유증에 대해서는 꼭 박근혜 대통령 때의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가 심사숙고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윤 대통령이 들으면 굉장히 섭섭할 것 같은데 윤 대통령 절대적으로 지지했던 제 주위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의사들도 있고 뭐 변호사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의 지도력이 사라진 것 같다. 대통령이 있으나만 한 존재가 된 것 같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없어진 것 같다. 이러면 어찌 되느냐. 지금 11월이면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반환점. 넉 달 남았어. 4개월 뒤면 임기 반환점. 임기 반환점부터 어쩌면 급격히 대통령이 이 공덕을 쌓아가지고 지지율을 높여놓은 상황이 아니면 급격히 그 지지율이 이게 아주 수직 낙하할 위험이 있다. 그게 우리가 문민시대의 경험이다. 이렇다면 지금 대통령은 절체절명의 리더십 위기의 순간에 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네네. 윤 대통령은 뚝심도 있고 현명한 분이니까 언제든지 직정 경영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나는 믿고자 합니다. 네. 그게 대통령의 좋게 표변이라고 하는 말이 좋게 변한다는 뜻입니다. 네. 시베리아의 표범이 늦가을에 털갈이를 할 때 색깔이 좋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 표변할 때 표자가 표범이라는 표자거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좋게 변하는 계기가 지금부터 전당대회 끝나고 그 직후 이 모든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그가 노심초사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래야 표변해서 국민을 좀 안심시키는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조금 우리 벽찬주 의원님이 국민의당 내부 상황을 보면서 쓴소리를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 주제를 바꿔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허영카 잠시 이걸 쓴소리라고 해석 안 해주기를 저는 바라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애국적 충정이라고 할까요? 충정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예. 왜 충정의 말씀을. 쓴소리라고 해버리면 매질하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 지금 매질할 생각 전혀 없고 제 이 가슴 속의 중심은 정말 이게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라가 네. 이제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네. 그러니까 쓴소리라고 하면 내가 좀 섭섭한. 아 그러세요. 충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의 충정의 말씀이었습니다. 저 이제 네. 다른 주제는 이걸로 좀 여쭤볼게요. 예.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신청했던 병합 요청 기각했지 않습니까? 예. 사건 배당한 지 4일 만에 지금 불허를 했다 한 건데 요 예. 대법원의 어떤 결정, 판단 이런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에 그 병합 신청에 대해서 이제 대법관의 주심이 이제 배당되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결정이 났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기소돼 가지고 주진우 부장판사부에 배당됐는데 이걸 중앙지법에 이게 대장동 사건 재판을 맡은 그 부에 이렇게 병합 심리를 해달라. 그 수원 가고 서울 가고 왔다 갔다 하기에는 내가 당대표고 국회의원으로서 어렵고 힘들다. 이런 사유로 아마 병합 심리를 신청을 한 것 같은데 네. 대법원이 이걸 기각하고 그 사건은 그냥 수원에서 맡아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나흘이 걸렸다. 아주 이례적이다. 그 대법원이 이재명의 뒤통수를 쳤다. 뭐 이렇게 언론들이 흥미삼아 얘기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 당연한 기간에 4일이면 당연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기간에 그리고 그 결론도 당연하다. 이게 기간도 짧은 것도 아니고 뭐 네. 그 정도 기간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그 결론도 당연한데 이걸 왜 세상에서는 이게 이례적이고 대법원의 결단이다 이렇게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법원이 그렇게 해오질 않았다. 대법원이 그렇게 해오질 않았다. 대법원은 이제 고등법원 사건에 대해서 상고심, 그러니까 본안 실체 사건과 그 다음에 이번과 같은 병합 심리 신청, 독감 기피 신청 이제 이런 걸 다루는데 그게 이제 절차상의 문제인 독감 기피 신청이나 병합 심리 같은 것은 이게 고등법원 판결을 내린 본안 사건의 상고심하고는 달리 이건 자료도 간단하고 이게 판단하는데도 시간이 전혀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본안 사건 심리나 비슷하게 지금까지 대법원이 미적거리고 시간을 오래 끌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당연한 걸로 된 그것만큼 지금 법원이 불신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 지금 반년이 채 안 됐는데 이번에 이런 4일 만에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이게 환호한다 하면 좀 우습고 예. 저건 이게 이례적이다 하고 칭찬들 하고 있는 이 사태를 면밀히 왜 이런 반응들이 나오냐. 당연한 일을 했는데 왜 이런 반응들이 나오냐 하는 것을 이걸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저는 다음과 같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 이 오래전서부터 법조계에 이 소원이 있습니다. 검사들은 사람을 불러서 조지고 예. 법원은 사건을 미루어서 조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미룰 수 있는 사건을 미루어서 전쟁해야지 미루어서는 안 될 사건을 미루어 가지고 이 사건이 오리무중이 된 이런 게 상당히 많다. 정치적 사건에는. 그러니까 법원을 향해 대한 불신이 아주 극도에 달했는데 많은 것 중에 예를 딱 하나만 제가 들어서 이 방송을 통해 조대희 대법원장에게 이게 참고로 이 한 건을 말씀드릴게요. 예. 다름 아닌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입니다. 이게 기소가 된 게 2019년 2000년 그게 1월인가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 기소된 피고인 중에 두 사람이 1심 재판이고 3, 4개월 사이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판결이 확정도 안 되니까 한병도 황문화 두 사람은 그 피고인이고 그 다음에 울산시장 송철호도 피고인인데 그 둘은 국회의원에 그 3개월 뒤에 국회의원에 당선됐어. 송철호 시장은 계속해서 울산시장을 해먹었어. 그 송철호 시장은 임기가 2002년에 만료가 됐는데 2022년에 만료가 됐는데 다시 공천받아가 또 입후보를 했는데 물론 낙선했어요. 그 다음에 황운하 한병도는 이 재판이 이 결말이 안 났기 때문에 금년 들어와 가지고 1월 달에 비로소 1심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4년 다 해먹었어. 다 해먹고 그 다음에 석 달 뒤에 있는 이번 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황운하도 비례대표로 나가 되고 한병도도 저 군산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국회의원 당선되고 자, 이 사건 하나가 이렇게 미적거리는 사이에 울산시장 피고인 시장 다 해먹고 또 후보하고 국회의원 둘
다 해먹고 또 입후보회가 또 국회의원 되고 이게 대한민국의 이게 법 질서냐 이 말입니다. 예. 이걸 보면 기가 막히고 코도 막힐 정도야. 조대희 대법원장님. 그리고 지금 이재명 재판을 보십시오.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 백현동 형질 변경을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는 거 그 뻔한 걸 두고도 1, 2심이 6개월 안에 공직선거법 판결 나야 되는데 지금 1년 10개월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뭐 이번 10월 달에까지는 뭐 결말이 난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대장동 사건 그다음에 성남 FC 사건 등 지금 이 복합되는 그 사건은 아마도 지금 이런 속도라면 이재명이가 대통령 해먹고 그냥 은퇴하고 70, 80이 돼도 이 판결이 안 나올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아닌 그런 농담, 이걸 농담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얘기들이 이 법원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이 사실을 조 대법원장은 명심해야 돼요. 이게 국민은 헌법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면 신속한 재판을 해야 할 의무는 누가 있느냐? 법관에게 있죠. 헌법과 법률에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며 신속한 재판을 해야 할 의무가 법관에게 있다. 그런데도 이 헌법 조항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사건은 모든 예를 들면 민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번에 특히 문제되고 있는 이런 형사사건 중에 경중이라는 게 원래 사실은 있을 수 없어요. 예. 큰 사건이 따로 있고 작은 사건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중대한 범죄냐 아니냐 하는 그 구분은 있기 마련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사건이 유무죄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 향방도 그 방향키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모르는 그런 중대한 사건 그리고 시국 관련 사건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런 것들은 참말로 헌법 취지에 따라서 집중 심리를 통해 가지고 신속히 재판을 해야 돼요. 이게 법관과 법원의 책임이고 의무이래요. 이걸 깨달았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이나 이게 이재명과 관계된 일련의 그 모든 사건들이 재판 지연 작전을 쓰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리고 있다면 단호하게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재판장은 무서운 권한이 있습니다. 소송 지휘권이 있어요. 불필요한 증인을 계속 심리할 때는 딱딱 잘라야 됩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인에 대해서 그걸 탄핵하기, 그걸 부정하기 위한 피고인 측의 증인이 한두 명에 충분하지 10명이고 20명 지금 이 판으로 해서 이 재판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딱 끊어야 돼. 내가 알았다. 검사의 이 증언에 대해서 요 반대되는 피고인 측 증인이 나와서 이런 증언을 했으니까 내가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 나머지 증인 신청 이거는 재판 지연을 위한 것이니까 내가 딱 끊는다. 이런 소송 지휘권이 있어요. 근데 이걸 행사했다가는 증거가 별로 없고 주진우 부장판사가 이화영 사건 재판 과정에서 비교적 이런 법관 본연의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를 주목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조대희 대법원장은 법관 시절부터 아주 올곧게 재판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니까 그 당신이 평판사, 부장판사 할 때의 그 기계로 돌아가 가지고 대법원장 또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소송 사무에 대해서 일반적 지휘권이 있고 인사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정치가 남마처럼 엉켜고 국격이 떨어지고 국가 신용이 떨어지게 하고 하는 그 근원을 추적해 본다면 지금 이재명 일파들에게 기소대가 진행되고 있는 이 재판이 가부간에 빨리 결론내 놔야 된다 이게. 이재명 생각대로 조작된 사건이면 전부 무죄가 되든지 그렇지 않다면 중형이 선고되든지 양당 간에 그 칼자루를 진 게 법관이다 이거야. 무엇을 두려고 하느냐 이거. 소신대로 하라 이거야. 그 지연시키지 말고 소신대로 빨리 해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질서에 순응할 수 있는 이 칼자루를 진 것이 오늘날 법원이다. 그리고 그 법원의
최고 지휘관이 조대희 대법원장이다. 조대희 대법원장에게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전화 인터뷰는 여기까지 연결을 해야 되겠네요. 예, 예, 오늘 충정의 말씀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한 간곡하게 전하는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찬종 의원님하고 전화 인터뷰, 직격 인터뷰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정치 원로로서 지금 느끼시는 여러 소외를 충정 어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가슴에 여러 가지로 함께 느끼고, 특히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당 내부의 상황, 또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게 합니다.